겨울비가 종일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우산을 펴도 소용없을 만큼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고 축축하게 젖은 길바닥은 사람들의 발자국마다 진흙을 토해냈습니다. 그날 내 손에 쥐어진 것은 단 한 장의 종이, 남편이 남기고 간 짧은 유서였습니다. 미안하다. 더는 버틸 수가 없다. 단 4마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올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것처럼 두 아이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며 눈을 껌뻑이는 작은 아들, 얼굴 전체가 일그러져야 겨우 한마디를 내뱉는 큰아들. 내가 울어버리면 이 아이들은 세상 어디에 기댈까. 장례식장을 나서던 순간에도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검은 우산 아래서 빠져나가고 나는 젖은 전대를 꼭 움켜쥔 채 두 아들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추위보다 무서운 건 이제부터 시작될 빈집의 정적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아이들은 울다 잠들지 못했고 나는 방구석에 놓인 낡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언제 적어두었는지 연습장 한 귀퉁이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둠에서 다시 밝아질 것이다. 순간 내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유서는 나를 절벽 끝으로 밀었지만 아이의 글씨는 낭떠러지 아래서 등불처럼 반짝였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그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둠과 밝음 사이에서 내게도 아직 불씨가 있음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저 문장을 내 평생의 등불로 삼겠다고. 남편이 남기고 간 절망의 문장이 나를 가둔다면 아이가 적은 이 희망의 문장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작은 헌 노트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표지를 쓰다듬으니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첫 장에 아이의 문장을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내 손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둠이 길어도 불씨는 내 손에 있다. 나는 글씨를 또박또박 눌러 썼습니다. 손끝이 떨려 잉크가 번졌지만 오히려 그 자국마저 내 다짐 같았습니다. 앞으로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달플지 몰라도 이 노트만은 꺼내 쓸 수 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내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걷어지지 않은 시간에 나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빌린 돈으로 간신히 좌판 하나를 얻었습니다. 생선을 푸는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따뜻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내가 벌어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내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남기고 떠났다는 소문은 금세 돌았고 두 아들이 다 몸이 성치 않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동정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눈물이 쏟아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손에 쥔 비린 생선 비늘을 더 세차게 긁어냈습니다. 밤이 되면 두 아이는 책을 펼쳤습니다. 큰아들은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 한 문장을 읽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포기란 없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절룩이며 연필을 쥐었고 분필가루 묻은 교복 소매를 터는 모습이 눈물겹도록 어른스러웠습니다. 나는 부엌 모서리에 앉아 두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린 헌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의 문장 밑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밝히는 등불이 되어 나는 오늘도 버틴다.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절망이 내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 적은 희망이 내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될 거라는 것을. 겨울비는 며칠이고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젖은 목도리를 고쳐 매며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젖은 길 위에서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다시 밝아질 것이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아 골목길은 어둠이 눌러앉은 듯 고요했습니다. 나는 낡은 목도리를 다시 메고 머리에 검은 비닐을 덮어 쓴 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에 도착하면 벌써 몇몇 상인들은 좌판을 펴고 생선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칼이 도마를 찍을 때마다 공기에 묻어나는 비린내,
겨울찬 공기와 뒤섞인 그 냄새는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내 손은 늘 시렸습니다. 물통에서 꺼낸 생선을 손질할 때마다 손가락이 고바들었고 손등은 금방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등어와 조기를 차례대로 꺼내 다듬으며 이 손이 멈추면 아이들의 길도 멈춘다는 생각을 수십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내게 종종 물었습니다. 그렇게 공부시켜서 뭐 하려고? 공부가 밥 먹여주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칼을 더 깊이 내리꽂았습니다. 내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밥은 내가 책임진다. 길은 내 아이들이 내딛는다. 낮이 되면 아이들은 각자 다른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작은 아이는 학교를 마치면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등록금이 없어 나는 아이를 정식으로 보낼 수 없었고 대신 아이는 허드렛 일을 하며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작은 아이는 분필가루를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옷자락이며 머리칼까지 하얗게 뒤덮인 아이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앞자리에 앉아 필기를 해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댔습니다. 절뚝이는 걸음걸이를 흉보며 절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불 노트를 펼쳐 아이가 한 글자라도 더 배운 사실을 적어두었습니다. 큰아이는 더 고단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얼굴 근육이 뒤틀리며 애써 한 문장을 뱉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돈을 벌겠다고 나섰습니다. 동네 과일 도매상에서 리어카를 끌며 상자를 날랐습니다. 리어카가 끽 덜컥 소리를 낼 때마다 나는 그 박자가 우리의 심장 박동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이가 몸을 던져 리어카를 끌고 있을 때 나는 좌판 뒤에서 두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다치지 않게 해달라. 부디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날이라 시장이 유난히 붐볐습니다. 비닐 우산 아래로 비린내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엉키며 소란스러웠습니다. 단골이라고 믿었던 손님이 생선 한 꾸러미를 집어들더니 계산을 미루고 가버렸습니다. 언니, 이번에도 그냥 장부에 적어둬. 다음에 꼭 갚을게. 말은 그렇게 하고 발걸음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는 가벼웠지만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자 나는 부엌 한 구석에서 등불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으려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손해. 그래도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펜 끝이 번져 먹물이 얼룩졌지만 오히려 그 얼룩이 내 고집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보며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책상 위에서 꾸벅꾸벅 졸다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은 더듬더듬 책을 읽으며 목소리를 높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 노트에 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내 아이들이 배우는 한 나는 버틴다. 오늘의 비린내가 내일의 빛이 될 것이다. 나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보니 시장을 스쳐간 바람이 어딘가 맑아진 듯 느껴졌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돌 때마다 내 가슴도 따라 흔들렸습니다. 끽 덜컥, 끽 덜컥. 시장 바닥에 울퉁불퉁한 돌 사이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처음에는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는 그 소리를 우리 집의 심장 박동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우리 가족이 버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큰아이는 말이 어눌했습니다. 혀가 굳어 단어 하나를 내뱉으려면 온 얼굴이 뒤틀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놀라 눈길을 피했고 아이 스스로도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일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과일 상자를 들어 나르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상자들을 끌고 옮기며 흘린 땀방울이 오히려 그의 언어가 되어 세상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버틴다. 리어카를 끌며 집 앞 골목에 들어설 때면 나는 저 멀리서도 아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절룩거리며 다가오는 작은 아이가 형을 마중 나가고 둘이 함께 웃을 때마다 내 눈에는 눈물이 솟았습니다. 작은 아이는 책을 한 손에 든 채 형에게 문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3 곱하기 7은? 큰 아이는 입술을 떨며 겨우 발음을 이어붙였습니다. 21. 서툴지만 분명한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등불 노트에 새로운 장을 열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장부와 노트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시장에서 외상으로 남은 금액들을 적는 장부와 집에서 희망을 붙잡기 위해 쓰던 노트를. 누군가는 왜 그런 걸 합치냐고 묻겠지요. 하지만 내겐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부의 빛과 노트의 문장은 결국 한 줄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손해라고 적은 밑에는 그래도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빛과 희망을 같은 페이지에 적어야 내 삶이 진실해진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작은 아이가 문제집을 펼쳐놓고 형 옆에서 시간을 맞춰 풀었습니다. 리어카의 덜컥 소리에 맞춰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리듬을 들으며 좌판 뒤에서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칼끝이 도마를 치는 소리마저 그 박자에 맞춰 울렸습니다. 우리 셋은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호흡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쉽게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통에서는 여전히 큰아이를 흉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은 애들이 둘 다 성치 않다잖아. 그래도 뭐가 된다고 저리 발버둥을 치나 몰라. 나는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불덩이가 올라왔습니다. 그 불덩이를 꺼뜨리지 않으려 나는 노트를 더 꺼내 썼습니다. 리어카의 박자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 비웃음이 섞여도 이 박자는 멈추지 않는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작은 아이는 내 옆에 앉아 하루 동안 배운 문제를 풀어 보였습니다. 형은 옆에서 그걸 따라 읽으려 애썼습니다. 두 아이의 목소리가 뒤엉켜 방 안에 울려 퍼질 때 나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계는 늘 같은 속도로 흘렀지만 내겐 그 시간이 더디게, 그러나 견고하게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일은 학원 모의고사래요. 나는 대답 대신 아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 내 손길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시험을 보든 넘어지든 그 모든 순간 나는 내 곁에 있다. 그리고 등불 노트를 펼쳐 그날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리어카의 박자에 맞춰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내일은 모의고사.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시작된 하루가 다시 끝나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분명 작은 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만든 불빛이자 내가 이어가야 할 등불이었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어 장터 비닐 천막을 흔들고 손끝은 찬 얼음 조각처럼 금세 굳어들었습니다. 나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감싸 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사준 것도 아니고 내 손으로 싸구려 천을 사다 직접 꿰매 만든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매듭이 닳고 닳아 실밥이 풀렸지만 그것 말고는 나를 지켜줄 게 없었습니다. 좌판 위에는 고등어, 조기, 명태 몇 마리뿐이었습니다. 바닥은 질척거렸고 사람들의 발소리에 섞여 비린내가 더 진하게 풍겼습니다. 나는 김치통에서 퍼온 찬밥을 목도리 안쪽으로 살짝 가려 억지로 삼켰습니다. 밥이 목을 내려가는 길은 늘 길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밥맛이 쓰다는 생각을 할 새도 없이 나는 고개를 들어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큰아이가 리어카를 끌며 좌판 앞을 지나가는데 몇몇 상인이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저 말도 못하는 애가 장사꾼이래. 얼굴 꼬아가며 말하니까 귀신 나오는 줄 알았네. 웃음소리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져 리어카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고 어깨는 작은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끓어올랐습니다. 평생 눌러 삼켰던 분노, 남편의 주먹을 맞아도
빚쟁이의 욕설을 들어도 꾹꾹 참았던 나였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상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 제발 우리 아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저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저 리어카를 끄는 줄 아시오. 웃지 말고 무시하지 마시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목소리가 장터에 크게 울렸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며 살던 내가 목소리를 높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상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에이, 괜히 예민하게 굴기는. 우리는 그냥 웃은 건데 뭘.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웃음에도 칼날이 있습니다. 그 칼날이 우리 아이를 찌릅니다. 나는 더는 못 참습니다. 내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큰아이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처음 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움과 놀라움, 그리고 아주 작은 자존심의 불씨. 그날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잉크가 번져 얼룩진 장부 옆에 나는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목소리를 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고 또 다른 매듭이 지어졌다. 노트 위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글자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번짐조차 내 결심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고개만 숙이지 않겠다고,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당당히 서겠다고. 그날 밤 작은 아이가 나를 조심스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오늘은 화내셨어요? 나는 아이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내 등불이니까. 그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엄마가 막아야지. 작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형은 옆에서 더듬거리며 책을 읽다 말고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내 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시장에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외상값을 떼먹는 사람도 있었고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좌판 위 생선을 정리할 때도 목도리 매듭을 단단히 고쳐 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들을 위해 나는 매듭이 되어주겠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자 나는 등불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오늘 나는 매듭을 지었다. 그 매듭이 내 아이들의 등을 감싸줄 것이다. 그리고 창밖을 보니 아직 한파는 거세게 몰아쳤지만 내 안에서는 작은 불씨가 흔들림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목도리의 매듭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날은 시장 바람도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가쁘게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작은 아이가 절뚝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뺨은 바람에 얼어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같은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봉투 속이 무엇인지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내 앞에 멈춰 서더니 봉투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요. 그 한마디가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좌판 위에 놓인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칼날이 생선 비늘에 부딪혔지만 그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오직 아이의 말만이 내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봉투를 펼쳐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울음이 목끝까지 차올라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품에 안긴 작은 아이는 분필가루 묻은 옷차림 그대로 떨고 있었고 나는 그 떨림이 내 심장과 맞닿는 걸 느꼈습니다. 시장 골목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형이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형은 상황을 이해하자마자 입고 있던 낡은 점퍼를 벗어 동생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듣기 어려운 발음을 억지로 이어붙였습니다. 자랑해. 세상 누구보다 뿌듯한 얼굴로 형은 동생을 리어카에 태우고는 시장을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돌았습니다. 그때마다 리어카 바퀴는 끽 덜컥 소리를 내며 박자를 맞췄고 시장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곧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잘했다 고 외쳤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우리 가족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등불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지만 나는 반드시 남겨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빛이 들어왔다. 어둠이 길었으나 불씨가 꺼지지 않아 마침내 등불이 되었다. 그러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이 들이닥쳤습니다. 등록금, 기숙사 보증금, 교재비. 봉투 안의 합격 통지서는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짐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기쁨의 눈물을 닦기도 전에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두려움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든 뒤 나는 노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나는 속삭이듯 글씨를 적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는 기쁨의 봉투이자 무거운 바위다. 그러나 이 바위를 이고서라도 나는 아이의 길을 밝힐 것이다. 손등에 떨어진 눈물이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나는 그 번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펜을 다시 들어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빛은 무겁다. 그러나 그 무게를 짊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진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여전히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불빛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오늘 내가 들은 아이의 목소리, 엄마 나 합격했어요. 그 말은 앞으로 어떤 어둠이 닥쳐와도 꺼지지 않을 불씨가 되어줄 것임을 나는 확신했습니다. 합격 소식이 전해진 지 며칠,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통지서를 들고 웃음 짓던 순간은 금세 현실이라는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등록금, 고지서, 기숙사 보증금, 교재비, 생활비까지 한 장의 종이는 우리의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커다란 바위가 되어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밤마다 나는 장부를 펴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할 만큼 숫자를 더하고 빼봐도 어디서부터 메꿔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좌판을 지키고 밤에는 새벽까지 꿰매기 일을 하며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아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부가 밥이 되냐? 돈도 없는 집에서 무슨 서울대야? 그 말들은 바람보다 더 매섭게 내 귀를 때렸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부가 당장은 밥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러나 밥만으로는 내 아이들의 삶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미 절룩거리는 다리를 더 혹사하며 리어카에 과일 상자를 산처럼 쌓아 나르며 입술이 터지고 손등이 갈라졌습니다. 그의 등허리는 하루가 다르게 구부러졌지만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이는 형의 등을 바라보며 더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방 한가득 분필가루 냄새와 책장 넘기는 소리가 뒤섞일 때마다 나는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아이를 오래 지켜본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아이가 참 성실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 열정이면 제가 돕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는 작은 장학금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나에게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삼키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떤 친척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잖아. 서울에 학교 붙었다고 하니 됐지. 등록금 때문에 또 빚질 게 뻔한데 그만하면 충분하다 생각 안 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내 아이가 이제 막 꿈의 문턱에 섰는데 그 문을 닫으라니. 내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등불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림자가 짙을수록 불빛은 또렷하다. 오늘의 비웃음이 내일의 불씨가 될 것이다. 등불 노트의 글씨는 작고 번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잉크가 얼룩졌지만 오히려 그 얼룩이 내 고집 같았습니다. 작은 아이는 새벽까지 문제집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형은 옆에서 더듬더듬 큰 소리로 책을 읽었습니다. 두 아이의 모습은 마치 등불 두 개가 깜빡이며 서로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빛에 기대어 다시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뒤 은행을 찾았습니다. 냉랭한 공기와 차가운 번호표, 서류에 가득한 숫자들 앞에서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이름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빚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무게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나는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다시 빚을 졌다. 그러나 이번엔 아이의 미래라는 이름의 빚이다. 이 빚을 갚는 동안 우리 모두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창문 틈새로 겨울바람이 스며들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시장 비닐 천막 위로 미끄러져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겨울을 견딘 비닐엔 미세한 금이 가 있었고 그 사이로 들어온 빛이 내 손등의 상처를 하나하나 드러냈습니다. 손끝에 남은 생선 비늘이 반짝였고 도마는 오래된 칼자국을 내어 보였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좌판 가장자리를 맞추고 목도리에 매듭을 한 번 더 조여보았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속에서도 매듭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낮게 깔린 발소리, 흘러들어오는 숨소리. 멀리서 작은 아이가 봉투 두어 장이 꽂힌 서류철을 들고 절룩이며 다가왔습니다.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서류 비닐이 햇살을 받아 얇게 번쩍였습니다. 아이는 내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레 첫 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연구 지원이 승인됐대요. 국내 기업에서 유학 준비 비용도 일부 연결해 주신대요. 서류 위에 인쇄된 글자들이 한 줄씩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원 확인서, 연구 주제, 기간, 금액. 낯선 단어들이 있었지만 나는 단숨에 그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이건 길입니다. 우리에게 닿은 다음 계절로 건너가라는 초대장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둔 울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먼저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린내, 잉크 냄새, 햇살의 먼지 냄새가 어지럽게 섞여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냄새들이 한 번에 엉켜 새로운 향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고했구나. 나는 그 말만 했습니다. 대신 아이의 서류철을 받아들고 좌판 뒤에 놓인 등불 노트를 꺼내 첫 장을 넘겼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옮겨 적었던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둠에서 다시 밝아질 것이다. 나는 그 아래에 오늘의 한 줄을 더했습니다. 되갚음은 복수가 아니라 우리가 버틴 시간의 값이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두 개 가까워졌습니다. 예전 큰아이의 발음을 흉내내며 웃던 상인과 외상값을 미루다 문을 잠그던 그 집 사내였습니다. 그들이 내 좌판 앞에 서자 봄빛이 잠시 가려졌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그동안 일이 좀 있었잖아요. 축하드린다는 말 늦었지만 전하러 왔습니다. 말끝이 흐릿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좌판 아래에서 장부를 꺼내 조용히 펼쳤습니다. 장부의 숫자들이 겨울밤처럼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덮을 장부는 내가 정합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장부장을 넘기며 그들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오랜 얼룩 젖어번진 먹물, 덧칠한 합계 숫자. 이 페이지를 덮으면 내 지난 계절의 냄새까지 함께 덮이리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덮기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절반만 받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약속으로 받지요. 다음 달부터 장날마다 형에게 상자 2개씩 맡기세요. 품값은 제대로 주시고요. 그게 우리의 새 장부입니다. 상인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조용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숨이 길게 뽑혀 나왔습니다. 두 손이 바지 주머니에서 나와 허공을 잠시 헤매더니 결국 내 앞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의 매듭이 한 올 풀리는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풀리면서도 도리어 단단해지는 매듭.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한다. 너무 세게 쥐지 마. 놓치지 말고만 있어. 내 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조금 뒤늦게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봄빛 속에서 리어카 바퀴가 돌며낸 소리는 겨울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끽 덜컥. 여전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부드러운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고 누군가는 쑥스러운 듯 멀찍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형, 오늘부터 상자 2개는 저 집 맡기로 했대. 작은 아이가 형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자 형은 입술을 달달 떨다 겨우 한 음씩 이어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장터에 울렸습니다. 나는 그 한 음씩 붙잡은 감사가 우리가 살아온 해마다 달라붙듯 노트의 종이결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장사를 마친 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야말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쓴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새로 적었습니다. 빚의 반을 받았다. 나머지 반은 약속으로 받는다. 약속은 빚보다 무겁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를 때 멀리서 작은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류철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이는 영어 문장들, 초대 서류의 머리 글자, 항공편 지원 관련 안내. 아이는 조심스레 내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연구실로 교환 연구를 먼저 다녀오라고 했어요. 기업 지원이 연결되면 박사과정 초청으로 이어질 수 있대요. 내 심장이 한 박자 비껴 뛰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단어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들어와 벽에 그림자를 옮기고 오래된 창틀이 작게 떨렸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준비가 되면 저 어머니와 형을 모시고 오고 싶어요. 순간 내 등줄기를 타고 지나간 건 전율이었습니다. 시장의 비린내로 시작해 분필가루 냄새로 이어진 우리의 계절이 이제는 낯선 공항의 금속 냄새와 차가운 공기 속으로 건너갈 수도 있다는 사실. 가야 하나? 정말 우리가?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아주 가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비처럼 몸을 때리지도 여름비처럼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내렸다가 그치고 그치면 반드시 맑아질 비였습니다. 나는 노트의 첫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가장 위의 문장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둠에서 다시 밝아질 것이다. 그 아래로 내 글씨들이 한 줄 한 줄 어린 넝쿨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빈칸을 찾아 펜을 올렸습니다. 되갚음은 지난 계절에 대한 인사였다. 이제는 건너갈 시간이다. 펜 끝이 멈추자 작은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등을 감쌌습니다. 손등의 흉터가 부드러운 손바닥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형은 옆에서 더듬거리며 한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내 이름이 아닌 내 자리의 이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지금껏 가장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떠나기 전 한 가지 더 마무리하자. 나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전대를 꺼냈습니다. 장부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사이에 오늘 받은 상인의 약속장을 끼워 넣었습니다. 끝낼 건 끝내고 건넬 건 건네고 내 안에서 또 하나의 매듭이 정확하게 지어졌습니다. 밤이 깊어 불을 끄고도 한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어둠이 오래도록 자리했지만 그 어둠의 피부가 얇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으로 쓸어도 스칠 만큼 얇아진 어둠. 그 너머에서 아주 먼, 그러나 분명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공항의 유리창에 비칠 우리 셋의 모습.
낯선 하늘 아래서도 변치 않을 리어카의 박자 같은 심장 소리.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가자. 하지만 서두르지 마. 마지막 불을 제대로 끄고 가. 그때 작은 아이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항공권 안내가 온대요. 같이 가요. 그 말이 방 안에 걸려있던 봄을 한꺼번에 흔들었습니다. 창틈 사이로 바람이 스쳤고 등불 노트의 페이지가 한 장 또 한 장 스스로 넘어갔습니다. 노트가 멈춰 선 곳은 첫 장이었습니다. 나는 그 페이지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일 시장 장부를 마저 정리한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내일의 나를 기다리도록 노트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봄비가 지나간 뒤 시장 바닥은 한결 말끔해졌습니다. 비린내조차도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고 오래된 좌판 나무결에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그 햇살 위에 마지막 생선들을 정리하며 이 자리를 떠날 날이 머지않았음을 실감했습니다. 몇십 년을 버텨온 좌판이었지만 이제는 내게 남겨진 짐이 아니라 추억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작은 아이가 가져온 항공권 안내지를 아직도 내 앞주머니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안에는 내 평생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날부터 이 자리에 앉아 버텼던 시간, 빚쟁이들의 차가운 눈빛, 웃음거리가 된 큰아이의 발음, 찬밥을 김치 한 조각에 비벼 삼켰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종이 안에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형은 여전히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일 상자 대신 짐칸에 작은 책꾸러미를 싣고 다녔습니다. 누군가 그걸 보고 비웃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이젠 그런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형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더듬더듬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내게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작은 아이는 밤마다 불을 켜고 연구 계획서를 다시 다듬었습니다. 영어로 쓰인 문장 사이사이에 우리말로 메모를 빽빽이 남겨두었는데 나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그 문장들을 우주라는 무대에서 직접 말하리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등불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는 이미 수십 장의 글씨와 얼룩으로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첫 장에 적어두었던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둠에서 다시 밝아질 것이다. 나는 한동안 그 문장 위에 손을 얹어두었습니다. 그 글씨는 아이의 글씨였지만 동시에 나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버틴 건 내 두 손이었고 다시 밝아오리라 믿은 건 내 심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새로 글씨를 남겼습니다. 이제 불씨를 건넬 때다. 내 손에 있던 등불은 너희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 글씨를 쓰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봄 햇살을 온몸으로 받는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형은 낯선 풍경에 연신 눈을 굴렸고 작은 아이는 내 팔을 꼭 잡았습니다. 출국장 유리창 너머로 커다란 비행기가 보였을 때 나는 비로소 내 등불이 더 큰 하늘로 옮겨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떠오르기 직전 작은 아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불을 지키겠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 말에 나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손바닥에 남은 굳은 살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낯선 바람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가 우리를 대학 캠퍼스로 안내하던 길, 형은 리어카 대신 휠 하나 달린 작은 카트를 밀고 있었고 나는 낡은 목도리를 벗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목도리는 더 이상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살아낸 시간의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도서관 벤치에 앉아 두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아이는 연구실 문을 열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고 형은 책을 펼쳐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서툴지만 우렁찼고 공기 속에 맑게 울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장의 비린내, 칠판 분필가루, 빗장부의 숫자, 찬밥과 김치의 맛. 그 모든 것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내 하나의 향기로 어우러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의 어둠은 이미 아이들의 빛으로 옮겨갔다는 걸.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거라. 더 멀리, 더 높이. 내 등불은 이제 너희 것이다.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은 오래도록 잔잔하게 번지며 우리 셋을 감쌌습니다. 나는 그 빛을 따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고요했고 세상은 환했습니다.